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유진은 늘 그랬듯 1시간 먼저 일어나 화장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어둑했고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제약회사 영업본부에서 15년째 일하면서 이런 아침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부장 승진 이후로는 더 바빠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도 나름의 패턴이 있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그리고 8시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하지만 최근 3개월 사이 이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아빠,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 어젯밤 채은이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10살짜리 딸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나는 뭐라 답했던가. 엄마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라는 건조한 대답뿐이었다. 채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TV 만화에 시선을 돌렸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생각해보면 유진이 9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날이 부쩍 늘었다. 광고대행사 기획팀 과장이라는 직책이 바쁘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늦어도 8시 전에는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야근이 많아서, 팀 회식이 있어서,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게 끝나서 같은 이유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오니 유진이 이미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화장이 더 진해진 것일까? 아니면 옷차림이 더 세련되어진 것일까? 블랙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확실히 예전보다 신경 쓴 티가 났다. 유진은 내가 들어오자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그 찰나의 어색함이 내 가슴을 스쳤다. 결혼 10년 차,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무뎌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낯설음은 그것과는 달랐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채은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우유를 마셨고 유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토스트를 씹었다. 예전에는 아침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오늘도 늦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이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순간적인 동요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아마도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한동안 바쁠 것 같아.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서로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부의 암묵적인 룰이었으니까.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침에 그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한 후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저는 최근에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완전 재밌어요. 다른 동료들도 저마다 퇴근 후 일과를 이야기했다. 헬스, 요가, 독서 모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다. 유진은 퇴근 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후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충동적으로 유진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비서가 받았다. 정유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정 과장님은 6시에 퇴근하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쯤 집으로 가는 중이어야 했다. 하지만 내 경험상 유진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9시가 넘어서였다. 그 사이 2시간 반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궁금증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곧 불안으로 변했고 불안은 다시 의심의 싹을 틔웠다. 퇴근길, 평소와 달리 일부러 유진의 회사 근처로 차를 몰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앞을 지나쳤지만 당연히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호등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광화문 일대의 수많은 카페와 식당들. 그녀는 이 중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넘어 있었다. 채은이는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유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샤워를 하고 TV를 보며 기다렸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9시 15분 검은색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유진이 내렸다. 멀리서 봐도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피곤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회식이라면 단체로 택시를 타고 오거나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혼자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서둘러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유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홍조가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많이 늦었네. 응, 미안.
씻고 올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유진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다. 나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퇴근 후 2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유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간극이 생긴 걸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그 비어있는 2시간 동안 유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내 마음속에 생긴 균열처럼 그 불빛들도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유진의 퇴근 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유진의 회사 근처를 서성이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월요일 유진은 6시 5분에 회사 건물에서 나왔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유진은 회사에서 3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로사라는 간판이 보였다. 카페 맞은편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8시가 넘어서야 유진이 카페에서 나왔다. 혼자였다. 표정은 평온했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일상적인 일과를 마친 것처럼. 화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7시쯤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다. 유진의 직장 상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슈트 차림의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사라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업무 미팅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 카페 2층 창문으로 2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거리가 있어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사무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의 핸드폰을 처음으로 몰래 들여다봤다. 잠든 그녀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카카오톡을 열자 장민석 팀장이라는 이름이 상단에 떠 있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내일 또 봐요. 유진 씨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남편한테는 비밀이죠? 손이 떨렸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조용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유진을 더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의 변화는 생각보다 뚜렷했다.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했고 평소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들이 늘어났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더 공을 들여 꾸미는 게 눈에 띄었다. 아마도 그날들이 그 남자를 만나는 날인 모양이었다. 집에서의 유진은 예전과 달랐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곤 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에 몰래 일어나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요즘 이상해. 어느 날 저녁 채은이가 내게 속삭였다. 아이도 눈치챈 것이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엄마의 변화가 보일 정도라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중요한 미팅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유진의 회사 동료 오현주를 우연히 만난 것은 그 즈음이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마주쳤다. 현주는 유진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유진 이야기가 나왔다. 유진 언니 요즘 많이 바쁘죠? 매일 야근하느라 힘들어하던데요. 현주의 말에 의아했다. 유진은 6시에 퇴근하고 있었는데 야근이라니. 아, 네.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현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프로젝트요? 우리 팀 지금 특별한 프로젝트 없는데. 아, 혹시 장민석 팀장님이랑 하는 그 기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을 멈췄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유진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야근도, 회식도, 클라이언트 미팅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유진의 차에 몰래 GPS 추적기를 달았다.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추적기 앱을 통해 유진의 동선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퇴근 후 곧장 카페 로사로 향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8시쯤 카페를 나선 유진의 차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땀이 났고 숨이 가빠졌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나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우리 가정의 파멸을 의미한다 해도. 호텔로 향하는 내내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10년의 결혼 생활, 채은이의 미래, 그리고 배신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끝을 봐야만 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유진의 차는 주차장에 있었다. 프런트에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아 출입구를 주시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유진과 장민석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유진의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목격한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유진과 장민석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호텔 정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다.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은 발렛 파킹 직원에게 차키를 건네받았다. 장민석의 검은색 벤츠였다. 유진이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내 차에 올라탔다. 그들의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벤츠는 강남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경비원이 차단기를 올려주는 걸 보니 장민석의 집인 모양이었다. 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섰다.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카페에서의 만남, 호텔, 그리고 그의 집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유진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렀다. 소주 한 병과 담배를 샀다. 금연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지금은 뭐라도 태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몸이 뜨거워졌다.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 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다. 유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불규칙한 걸 보니 아직 깨어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도 모른 척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탐정은 일주일 동안 유진과 장민석을 미행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은 만났고 주로 호텔을 이용했다. 가끔은 장민석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탐정이 건네준 보고서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장민석 씨는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2아이가 있고요. 탐정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나와 같은 처지의 남자를 배신자로 만들고 있었다. 두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먼저 장민석의 신상 정보를 조사했다. 그는 유진이 다니는 광고대 행사의 전략기획팀장이었고 연봉도 상당했다. 아내는 대기업 임원의 딸이었고 그 연줄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았다. 전형적인 기득권층이었다. 유진의 회사 내규도 살펴봤다.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적발 시 해고까지 가능했다. 변호사와도 상담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채은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로 달려갔다. 채은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복수에만 몰두하는 사이 채은이가 상처받고 있었다. 아이는 부모의 불화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에서 채은이를 만났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10살짜리 아이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나는 채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채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진은 여전히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다. 채은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다. 복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미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만 그 방법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채은이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주일 후,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들, 그리고 장민석의 아내에게 보낼 편지까지. 이제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유진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던 중 장민석과의 최근 대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한 것이다. 이번 주말에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도 결단을 요구할 거야. 장민석이 먼저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유진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내 복수 계획은 의미가 없어진다.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다. 금요일 저녁,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증거물들을 펼쳐놓고 유진을 기다렸다. 사진, 영상, 호텔 영수증, 그리고 탐정의 보고서까지. 채은이는 미리 처가에 보내놓았다. 아이가 이 광경을 보는 건 피하고 싶었다. 9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유진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구두를 벗었다. 하지만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자 잠시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녀의 시선이 증거물들에 닿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퇴근 후 2시간 어디에 있었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장민석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설명해봐. 아니면 변명이라도. 내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유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다야?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일 얘기였어. 팀장님이 프로젝트 조언해준다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유진의 변명은 진부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외로움, 권태, 그리고 새로운 설렘, 전형적인 불륜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호텔은? 그 사람 집은?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모든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부인은 무의미했다. 그 사람 아내한테도 알려야겠지? 이 말에 유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안 돼, 그건 너무해. 내가 너무하다고? 지금 그 말이 나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컵이 쓰러지고 물이 쏟아졌다. 유진이 움찔했다. 10년이야. 10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작 이따위 배신으로 끝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됐지만 이미 통제할 수 없었다. 채은이는? 우리 딸은 생각 안 해봤어? 엄마가 다른 남자랑 호텔에 가는 걸 알면 그 애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냐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들통난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민석이가 아내랑 이혼한대. 나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유진은 이미 나와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도 그러고 싶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장이었다. 하지만 공짜는 없어. 위자료는 물론이고 채은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나는 장민석 아내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그 여자한테도 모든 걸 알릴 거야. 사진이랑 영상 다 보내줄 거고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제발, 그것만은. 왜? 내가 한 짓이 부끄러워? 당당하지 못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져. 회사에서도 잘릴 거고,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고,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채은이었다. 할머니 댁에 있어야 할 아이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아빠, 문틈으로 보이는 채은이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이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과 울고 있는 엄마, 그리고 분노에 찬 아빠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채은아, 유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채은이는 뒷걸음질 쳤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0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우리 이혼하는 거야? 채은이의 직접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유진도 나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싫어, 싫어. 엄마도 아빠도 다 싫어. 채은이는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복수,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것이 채은이의 눈물 앞에서 초라해졌다. 유진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채은이의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 유진이 힘없이 물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져 있었다. 신뢰, 사랑, 가족,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간 자국이 남는 법이다. 이미 늦었어. 나는 피로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어디 가? 바람 좀 쐬고 올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처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될까? 장민석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게 될까? 채은이는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유진에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채은이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는 척하고 있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거실로 나오니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의 증거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결정했어? 내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민석이한테 연락했어. 다 끝내기로 했어. 의외의 대답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신경의 변화라도 있었어? 채은이 때문에. 어제 채은이 우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채은이한테만큼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수심에 불타 있었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웠다. 장민석 아내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내가 결정해. 내가 뭐라 할 자격 없어. 유진의 대답에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장민석의 아내도 나처럼 배신당한 피해자였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정이 파괴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결국 나는 장민석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보내는 대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다. 내 전화가 확인 사살이 된 셈이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왔던 모양이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복수는 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지는 않았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혼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 손이 멈췄다. 채은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혼이 정답일까?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채은이를 위해서라면. 한 달이 지났다. 유진과 나는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별거나 다름없었다. 각자의 방을 쓰고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다. 하지만 채은이 앞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장민석은 결국 회사에서 사직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시작됐다고 들었다. 유진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는 면했다. 대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어느 날 저녁 채은이가 내게 다가왔다. 아빠, 엄마랑 화해했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난 엄마도 아빠도 다 필요해.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없을까? 채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유진과 마주 앉았다.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 제안에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배신감도 여전해. 하지만 채은이를 생각하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선을 다할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가끔은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유진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들어한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로 했다. 채은이는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학교 성적도 좋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 가끔 우리 부부의 어색한 모습을 눈치채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지는 않는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채은이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는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가끔 햇살이 비친다. 우리 가족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 믿고 싶다. 퇴근 후 2시간이라는 균열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중요한 건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나는 오늘도 출근길에 유진에게 작은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도 힘내자.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용서,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 대형 보험회사에서 22년간 근무해온 평범한 영업관리자입니다. 윤상현이라고 합니다. 25세에 결혼해서 1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고등학교 1학년인 딸 하나가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제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큰 사고 없이 묵묵히 일해왔고 가정에서도 아내나 딸과 큰 갈등 없이 지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네요. 2년 전 가을, 제가 49세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페이스북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중년의 새로운 취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8년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분노나 복수보다는 다른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확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첫째 주, 평소보다 늦은 저녁 7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파란색 페이스북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45세인 아내가 SNS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아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옛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대학 시절 사진첩을 꺼내서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아내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꼼꼼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중학교 동창들과 만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체적으로 누구와 만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 마음에는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18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동창회에 나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화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나가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아내의 표정에는 뭔가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고 뺨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어땠냐고 물어보니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의 외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던 친구 만남이 주 2회, 3회로 급증했습니다. 핑계도 다양했어요. 동창 모임, 직장 동료와의 저녁 식사, 문화센터 강좌 등등. 가장 이상했던 것은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 무심코 놔두던 스마트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마트에 나갈 때도 반드시 챙겨가더라고요. 그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11월 초,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5회, 6개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거슬렸던 이유는 평소 아내가 받던 메시지와는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저녁, 제 인생을 바꾼 일초가 찾아왔습니다. 고1인 딸 지우가 수학 숙제를 하다가 계산기가 필요하다며 엄마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평소 같으면 별다른 반응 없이 건네줬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휴대폰을 뒤로 숨기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던지 결국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지우가 계산기 앱을 찾아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이거 누구냐고. 화면에 떠있던 메시지 발신자 이름 부분이 번호로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010-7892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한테서 급히 휴대폰을 빼앗으며 잘못 눌렀나 보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와 딸 모두 그 1초 동안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내용의 일부를 봤습니다. 오늘 밤에도 라고 시작되는 문장이었어요. 딸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스팸 문자 같은 것일 거라고 요즘 그런 게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번호를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특히나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자가 되어버린 제 자신이 서글펐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경 아내는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몇 분 동안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돌아올 때의 표정은 항상 묘한 설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11월 15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와서 자동으로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목록에서 그 번호를 찾을 수 있었어요. 010-7892점.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메시지가 오고 갔던 상태였습니다. 대화방을 열어보지는 못했지만 미리 보기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보고 싶어. 언제 또 만날까? 그때가 그립다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나오는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실을 알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며칠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신소나 탐정을 고용할 생각도 했지만 일단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2023년 11월 20일 토요일, 아내가 또다시 동창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그날 저는 딸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미뤄뒀던 컴퓨터 정리를 핑계로 아내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를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아내는 자동 백업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과 메시지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사진들부터 봤어요. 올해 9월부터 찍힌 사진들 중에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동 한복판 카페에서 혼자 찍은 듯한 셀카들, 부산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 그런데 아내는 올해 부산에 간 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대학 시절 사진들이 최근에 다시 저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들이 2023년 10월에 새로 저장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내와 어떤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지 복구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게 됐어요. 그 번호의 주인은 임태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 아내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던 것 같았어요. 대화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처음에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제외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9월부터는 실제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게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고 나니 18년간 제가 알던 아내가 진짜 아내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재미없어.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알던 아내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그렇게 재미없는 남편이었을까요? 더 읽어보니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추억팔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10월부터는 서울에서 실제로 만나기 시작했고 11월에는 그 빈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꿈에서 만나자. 다음 출장 때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20년 전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같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 남자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47세 기혼남이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서울에 와서 아내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밤 11시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동창 모임 얘기를 늘어놓을 때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저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차에는 전후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메모리 용량이 충분해서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아내가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블랙박스 확인을 위해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아내가 나간 후 바로 차고로 가서 SD카드를 뽑아 컴퓨터로 확인해 봤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11월 15일 오후 2시경 강남역 인근 모텔 앞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본 임태호와 동일한 인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텔에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30분 후인 오후 4시 30분경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날 집에 와서는 직장 동료들과 늦은 점심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지만 저는 더 확실한 물증을 원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집은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편이라 모든 카드 내역을 정리해뒀거든요. 11월 한 달간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이상한 패턴들이 보였습니다. 강남역, 명동, 을지로 일대의 카페나 식당에서 2인분 결제를 한 내역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날들을 모두 혼자 나갔다고 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호텔 주차료 결제 내역이었어요. 11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주차장을 이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문화센터 강좌에 간다고 했었는데 문화센터에는 무료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GPS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내 휴대폰에는 가족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아내가 문화센터에 간다고 했던 날들의 실제 위치를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더라고요. 특히 11월 20일에는 부산에서 올라온 KTX 승객과 만나기 위해 서울역 근처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백화점에서 쇼핑한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는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 10개의 작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제가 18년 동안 알아온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지가 문제였어요.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8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딸 지우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딸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저녁, 저는 드디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둘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겠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임태호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들을 언급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해명은 뻔했습니다. 그냥 옛 친구를 만난 것뿐이고 단 한 번의 커피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실수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의 커피가 아니라 2달 넘게 지속된 관계라는 것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모텔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을 말이에요. 그때 나는 조용히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스크린샷, 신용카드 사용 내역, GPS 위치 기록들. 아내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내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페이스북에서 임태호를 우연히 만났고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20년 전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2년간 사귄 첫사랑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취업 문제로 자연스럽게 헤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울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이 불만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들,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들, 심지어 이혼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남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아내는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휴대폰도 바꾸겠다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1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18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아니라 저를 배신한 타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내는 침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로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한강 분치를 혼자 걸었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나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두 번째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것. 세 번째는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이미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렸거든요. 18년간의 추억들조차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졌어요. 과연 그때의 사랑이 진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도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법정 다툼을 벌이면 결국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될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지우가 부모의 불륜 문제로 학교에서 소문이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선택지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것. 서로의 체면을 살리면서 특히 딸에게 최소한의 상처만 주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 결정을 전달했어요. 이혼하자고. 하지만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때 나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아내를 보면 그 남자와 함께 있던 모습들이 떠오르고 지난 18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의심스러워진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감정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냥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로 부부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서로에게도 딸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남자와는 완전히 끝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12월 10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하지만 소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만한 이혼 절차를 위해서였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되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제가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으니 위자료 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을 벌이면 결국 모든 것이 공개되고 딸에게도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그 대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갓대 아내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경제력이 더 안정적이었고 아내도 이 부분은 인정하더라고요. 12월 15일, 드디어 아내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의외로 마음이 편했어요. 분노나 원망보다는 그냥 하나의 인생 단계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딸 지우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지우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2023년 12월 20일, 저는 지우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이었어요.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에게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지우는 의외로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17세 딸이 아빠를 걱정해주다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우는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도 사랑하지만 아빠가 더 안정적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집안 분위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내와 저는 마지막까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정으로 가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결혼 18년 동안 모은 재산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 그리고 제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총 4억 정도였는데 각자 2억씩 가져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도 합리적으로 정했어요. 제가 지우와 함께 살되
아내도 월 1회 정도는 지우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는 대신 대학 등록금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2024년 1월 8일 드디어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18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이상하게도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하기로 아내와 합의했습니다. 불륜 얘기를 하면 결국 지우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아내는 이혼 후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18년 동안 좋은 남편이어서 고마웠다고, 자신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쳐서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만약 아내가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만약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혼 후의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놀라워했어요. 18년을 함께 산 부부가 그렇게 조용히 헤어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우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아빠와 둘이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어요. 엄마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이혼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와 둘이 살면서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아내와는 지우 만남을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합니다. 서로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남자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 편합니다. 요리도 배웠고 빨래나 청소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지우와 함께 주말에 마트 보기도 하고 가끔은 외식도 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심하거나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일에도 집중이 안 됐었거든요. 지난해에는 팀장으로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지우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생각해봐야겠어요. 지금은 아이와의 시간이 더 소중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18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지우라는 소중한 딸을 얻었고 저 나름대로도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그때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것 같아요.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서로 상처 주는 것보다는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 경험담을 들려주곤 해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니까 제 방법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지우는 가끔 엄마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지우에게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부부로서는 맞지 않았지만 엄마로서는 지우를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18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막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 살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끝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로는 우연이라 했지만 감정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 분노나 복수보다는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모든 사람이 상처받았을 텐데 조용히 정리해서 다행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승리는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